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도 장대익 교수님의 글 한 편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에 대하여 과학이 말해준 것들이라는 책 속에 수록된 한 챕터예요. 제목은 기술도 진화한다 생물처럼 이라고 붙어 있는데요. 제목과는 조금 다른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제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글이기도 해요. 읽어 드릴게요. 진화라는 단어가 생물학의 울타리를 넘은 지는 꽤 오래됐다. 우리는 별의 진화, 자동차의 진화, 심지어 헤어스타일의 진화를 말하기도 한다. 이때 진화는 진화 생물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좁은 의미의 용어가 아니다. 그저 어떤 대상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그래서 알고 보면 휴대폰의 진화는 휴대폰의 변화와 다를 바 없는 싱거운 제목이다. 괜히 있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는 그런 단어죠. 하지만 여기에 굳이 진화라는 단어를 쓴 것은 휴대폰이 진보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닐까? 그러면 진화는 진보인가? 기술을 진화론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 기술 진화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술의 본성과 역사 그리고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이때 진화란 생물학 영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좁은 의미의 개념이다. 약 150년 전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자연 선택에 의해 생물이 진화한다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변이들,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 변이들이 환경의 적응 측면에서 정도차를 보여야 하며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유전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자연 선택의 원리가 생물계에서만 작동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기술 진화론이라고 하면 대체로 진화 생물학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와 개념들을 은유적으로 사용하여 기술 영역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지칭한다. 즉, 기술 변화에 대한 진화론적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언뜻 보면 생물 진화론이 기술 현상에 곧바로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생물 영역에서는 변이가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기술 영역에서는 의도적으로 설계되지 않는가? 그렇죠. 다분히 그렇죠.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어떤 자연 발생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패턴도 또 보이기도 하죠. 양질 전환 그런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기술 사이드에서도 왕왕 목격되곤 합니다. 게다가 생물계에서는 자연 선택이 일어나지만 인공계에서는 인위 선택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한 생명의 역사를 꼭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반면 기술은 점점 더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참 그렇다고 흔쾌히 완벽히 동의하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뭐가 진보일까요? 기술의 편리성이 더해지는 것이 진보일까요? 아니면 그 기술로 인해서 사회가, 인류가 순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진정한 진보일까요? 글쎄요. 저는 장대익 교수님의 의견에 100% 옳소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기술 진화론에 시큰둥한 사람들은 기술의 출현과 생명의 변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동 중에도 통화를 할 필요성이 생겨서 휴대폰이 의도적으로 발명되었다는 식이다. 하지만 라마르크 진화론이 아닌 다윈 진화론에 따르면 짧은 목, 긴 목, 좀 더 긴 목, 환경에 더 잘 적응할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 의해 이런 다양한 목 길이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목이 긴 기린이 생존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선택되고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필요가 생물 변이의 어머니는 인 것만은 아닌 거잖아요. 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도 대입을 해볼게요. 기술사 학자인 바살라는 기술의 진화라는 책에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가 통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19세기 중엽에 영국의 한 도시에서는 500종의 망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굴뚝 불꽃 장치가 무려 1000개의 종이나 1000개 종류의 불꽃 장치, 굴뚝 불꽃 장치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발명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또 가까운 예들도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휴대폰의 카메라를 1000만, 2000만, 지금은 더 화소가 늘었을 거예요. 이런 정도의 화소까지 늘려야 할 필요가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 차이가 구별되지 않는,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세밀한 화소가 무엇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용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500~600만 화소면 충분하다. 그런데도 휴대폰 회사들은 서로 군비 경쟁을 한다. 바살라의 말대로 인간의 기술은 필요의 산물이 아니라 잉여의 산물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잉여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돌아보세요. 제 집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책들, 이건 지식의 잉여가 아닌가 싶고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될 거를 서점 가서 서서 혹은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보고 와도 되는 그런 것들을 뭘 굳이 집에다 이렇게 쌓아두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통념과는 달리 기술 변이가 발생하는 방식은 생물체에서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에 의해서 이런 변이가 일어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화론적 관점은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화소 경쟁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통찰을 줍니다. 예를 들어보죠. 화려한 색조의 깃털을 자랑하는 수컷 공작 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본 적 있으세요?
전 어렸을 때 보라매 공원에서 본 것 같아요. 어린이회관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창경원, 지금은 창경궁이죠. 근데 예전에 창경원이라고 불렸을 때 거기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얼마나 그 날개가 거대하던지 화려하던지요. 그 화려한 색조의 깃털을 자랑하는 수컷 공작의 버겁고 거추장스럽기까지 한 깃털을 겨우 퍼덕이며 어딘가로 날아가는 수컷의 뒷모습은 정말로 측은하기까지 하다. 저는 날아가는 모습까지 본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좀 했던 것 같은데, 생존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필요치 않은, 아니 있으면 오히려 불리할 것 같은 이런 형질들이 왜 자연계에는 만연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진화 생물학자 자하비는 자연계에 만연해 있는 잉여의 산물들을 핸디캡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생산 비용이 많이 드는 신호일수록 정직한 신호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생산해낼 자원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결코 그 신호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노력을 들어가면서 그런 신호를 만들 때는 정말 절실함과 애정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필요한 수단이 될지 능력이 될지 그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러니 수신자는 그런 신호를 보낸 송신자의 상황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송신자의 신호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 표현된 것인지를 가늠하여 그 신호의 진실성을 파악할 수 있죠. 수컷 공작이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럽게만 느껴지는 그 길고 아름다운 꼬리를 달고 다니는 이유는 암컷에게 나는 이런 값비싼 깃털을 만들어낼 만큼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 라는 사실을 광고하기 위한 것일 겁니다. 즉 핸디캡, 거추장스러운 꼬리를 극복하고 잘 생존해낼 수 있을 만큼 값비싼 신호를 만들어내도 까딱 없을 만큼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선전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나를 좀 봐줘. 나에게 오지 않을래? 이런 유혹인 거죠. 천만화소 휴대폰은 공작의 버거운 꼬리와도 같습니다. 그 날개와도 같은 거죠. 그 화소는 사용면에서는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수 있으나 선택을 하는 소비자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경쟁업체와는 달리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경합하는 기술들이 실제로 어떻게 선택되었고 멸절했는지는 이런 기술력의 차이만으로는 모두 다 설명될 수는 없겠습니다. 선택 압력이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요. 우리가 한 가지 측면으로만 단일한 그런 뇌의 작용으로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다시 바살라의 기술의 진화라는 책의 저자 바살라에 따르면 기술은 크게 경제 군사적 요인과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선택됩니다. 예컨대 수차와 증기 기관, 자동 수확기 이런 기술 등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선택된 경우이고, 트럭과 원자력 기술은 군사적 요인에 의해 선택받은 사례이죠. 반면 1960년대의 초음속 여객기 개발 사업은 정부와 대기업의 전폭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비판 여론으로 무산된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살라는 일본 역사에서 검에서 총으로, 총에서 다시 검으로 기술 선택이 옮겨갔던 현상을 기술 선택에 있어서 문화 가치가 실용 가치를 앞지른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또한 목판 인쇄가 심미적 이유에서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더 널리 전파되었다고 사례를 들고 있기도 합니다. 기술 선택이 기술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예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더 실용적인 기술을 택하라와 같은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선택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죠. 기술 선택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런 트레이드 오프는 생물 진화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인간의 눈과 오징어의 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인간의 눈은 놀라운 적응이긴 하지만 정말 신비로운 아름다운 적응의 산물이긴 하지만 시신경이 망막의 앞쪽에 나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신경 다발이 묶인 지점에 맹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발이 흘러내렸을 때 실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이런 이유로 최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조랍니다. 반면에 오징어의 경우는 어떨까요? 시신경이 망막 뒤에 위치한 오징어의 눈은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잘 설계된 경우라고 해요.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에서 어쩌다가 시신경이 망막 앞에 놓이게 되었고, 그것이 모든 후세 척추동물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최적이 아닌 적절한 차선의 선택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난 것이죠. 재밌어요, 그죠? 이 오징어와 인간의 눈의 구조에 대해서는 자주 비교되고 인용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기술의 진보 문제에 진화론적 관점을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소 경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적어도 특정 목표에 한해서는 기술의 진보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 진보를 말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런 맥락에서 저와 장대익 교수님이 통하는군요. 생물학자들도 국소적인 진보와 전반적인 진보를 나눠서 진화와 진보의 문제를 보고 있지만 아직도 합의된 견해는 없습니다. 진보의 기준에서부터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죠. 가령 어떤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이 박테리아보다 더 진보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좀 센데요? 그죠? 똑같이 어떤 기준에 의해 컴퓨터가 손도끼보다
더 진보한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떤 때는 손도끼가 아주 정확한 효용이 있는 때가 있는 경우들이, 그런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손도끼가 더 진보한 겁니다. 그 기술의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언뜻 보면 인공물인 기술과 자연물인 생명은 본질적으로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각각 어떻게 생겨나고 선택되며 전달되는지를 살펴보면 둘 간의 차이가 그렇게 커 보이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 대상만 다를 뿐 작동 원리는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기술 진화론은 바로 그 원리에 주목하여 기존의 기술학 분야에 새로운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기술 영역으로까지 자신의 진화론이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찰스 다윈은 얼마나 흐뭇해할까요? 네, 저도 흐뭇해하고 있는 다윈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셸의 사후에 저는 어떤 점으로 흐뭇해하고 있을까요? 문득 생각이 드네요. 제가 남겼던 이 팟캐스트 방송이, 유튜브가 제 사후에도 누군가 한 명쯤에게는 플레이돼서 들려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흐뭇할까요? 네, 오늘은 출근 전에 이른 아침에 낭독해 드려요. 좋은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올리기는 아마 저녁에나 올릴 것 같고, 어쩌면 오늘이 아닌 다음 날에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날이 될지 오늘이 될지 모든 날이 오늘 아침 가을 햇살 좋은 그 화창한 해처럼 맑은 맑은 날이 되시길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미셸은 또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